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나왔고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한 주간 또 부동산 통계 살펴볼까요? 네, 주간 통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조사 시점이 이제 8월 10일 기준입니다. 8월 네. 10일 기준의 이제 통계인데요. 8월 2주 차고요. 서울이 0.21%까지 내려왔습니다. 8월 1주 차가 0.26%니까 0.05% 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된 건 그래도 일정 부분 세제 개편안의 효과라고 할 수는 있겠죠. 예.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강남권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서초구가 마이너스 0.04 오, 하락 전환됐어요. 8월 1주차가 0.02%였으니까 강남구도 마이너스 0.02. 서초 강남구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충격파가 크죠. 왜냐하면 초고가 주택이 이제 집중적인 타겟이 되니까 2029년 정도 되면 세부담이 한 4배 정도. 예. 비거주하게 되면 4배, 거주에도 2배가 늘어나니까 2년 만에 2배가 늘어나는 건 상당한 충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송파구도 0.15에서 0.12%, 강동구도 0.18에서 0.13. 서울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 조정이 되는데 가격 순으로 조정이 됩니다. 비싼 집일수록 좀 많이 상승폭이 축소가 돼서 서초 네. 강남은 하락 전환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그닥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동대문구는 0.31%, 전주와 동일하고요. 서대문구는 0.43에서 0.41%, 서울 외곽 지역들은 그래도 사실 이 정도면 강세죠. 0.3, 0.4% 주간 상승률이면 강세입니다. 우리가 이 통계를 볼 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간 전주 대비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했고 전주 대비도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서초 강남구만 전주 대비 조금 내려왔고 나머지는 이제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많이 달리다가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들었지 계속 달리고는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과 또 지역 살펴볼까요? 수도권 지역은 보게 되면 서울보다는 이제 충격파가 아무래도 뭐 초고가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파가 크진 않습니다. 안양 동안구가 0.19에서 0.25%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성남 분당은 0.43에서 0.39%, 영통은 0.3%, 동남권 뭐 광명도 0.4%입니다. 그래서 동남권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약세 지역들이 있죠. 동쪽이어도 너무 동쪽. 경기도 이천시는 마이너스 0.14%고요. 파주도 마이너스 0.1%. 완전 동쪽이거나 아니면 서북쪽, 서쪽으로 가면은 여전히 약세를 보입니다. 온도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요. 인천은 0.01%니까 거의 뭐 보합 수준. 지방도 0.01%. 뭐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은 사실 좀 살아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안 살아나고 있고요. 대전은 0.02%. 대전이 그 선도지구, 둔산지구가 우리 일기 신도시 같은 곳인데 네. 선도지구 재건축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전체적으로는 0.02% 뭐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있고요. 울산은 0.05%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세입니다. 네. 이제 8월 3일 날 세제 개편안 나왔고 8월 13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초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제가 반포 이제 원베일리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일 전에 다녀왔는데 일단 분위기가 좀 찬바람이 아무래도 세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조용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살펴보니까 일단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매를 막 던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열심히 세무사 만나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 세금 부담이 얼마 늘어날 것 같고 내가 버텨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네. 세입자한테 올려야 되는지를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가장 부담되는 게 이제 보유세도 문제긴 합니다만 양도세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까지 공제해 주다가 2029년부터는 10년 거주해야 80%인데 그나마도 10억 캡 10억 한도인데 상한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한선 10억이
강남 이게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충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 값이 부분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하고 옛날에 샀다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베일리가 이제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거든요.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9억 3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매매 거래 금액이. 네. 야, 2006년에 9억. 이 당시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9억 3천이면 비싼 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2008년도인가 2009년도 레미안 퍼스티지가 3.3제곱미터당 평당 3천만 원.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나요? 그러네요. 비싸다고 미분양 났습니다. 야, 강남이 무슨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해서 고분양가인데 그럼 이게 9억 3천이면 그 당시로는 이제 신축 아파트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지금 이제 68억. 68억이요? 네. 60억대입니다. 60억대. 한강뷰가 나오면 72억이고요. 한강뷰가 안 나오면 60억대인데 IMF 외환위기 때 96년도, 97년도 있잖아요. 그때 샀으면 요게 한 1억에서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사신 분들은 이제 양도 차익이 더 큰 거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일단 2006년도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요. 9억 3천에서 이제 68억에 팔았다라고 가정하면 올해 팔면 양도세가 4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2027년에 팔면 12억 나오고요. 2029년에 이제 10억 캡이 되게 되면 17억 정도 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한 13억 정도? 크게 뛰네요. 예. 어. 그러면 네.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13억 차이가 나니까 아 지금 팔까? 한 몇 억이라도 저렴하게 파는 게 유리할까를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의 반응도 중요한데 매수자들이 이제 막 사자라고 하면은 뭐 그런데 매수자들도 있는데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로얄동이 아니고 중간동 같은 경우는 60억도 매물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매수자는 지금 분위기에 내가 60억엔 안 사. 50억 정도. 10억 깎아주면 살게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당장 10억 깎아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8월 13일에 발표된 이제 공급 대책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진짜 열심히는 했구나. 61페이지입니다. 공급 대책만 61페이지여서 읽어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에 23만 호 추가로 공급하겠다. 작년이죠. 2025년 97 공급 대책 때 135만 호. 그리고 올해죠. 129 공급 대책으로 유휴부지 발굴해서 수도권 6만 호, 서울 3만 2천 호.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수도권에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건 이제 신규 택지 발굴하고 이제 착공할 때까지 공사 들어갈 때까지 평균 한 69개월 정도 걸렸는데 37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8만 9천 호를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규 택지를 10만 호 발굴하겠다. 그 중에 이제 2만 7천 호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네. 서울에서는 염창공원 한강변에 이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1000호, 1000세대를 2029년에 착공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의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염창공원에 서울에 1000세대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남양주 덕소에 이제 고려대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 2만 1700호 2030년에 착공하겠다. 경기도 광주시에 4,500호 착공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고 이제 항상 반복되는 이제 곰탕 있죠. 태릉. 네. 항상 나오는 거. 과천 경마장, 용산 이거를 2028년 9년에 착공하겠다라는 목표인데 실제로 착공이 될지는 뭐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경마장 대체 부지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염창공원 1000호 신규 택지 10만 호 발굴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도 숫자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건가? 이제 우리 예. 많은 국민들은 이게 처음 나왔으면은 아마 이거 진짜 기다려보면 뭐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문재인 정부 유석열 정부 때 이제 여러 번 사용했던 곰탕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제 곰탕이라고 했는데 곰탕 또 처음 먹으면 맛있는데 계속 같은 뼈를 이제 우리면 이게 맹물처럼 되거든요. 근데 태릉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네.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발표된 보도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저장하고 있는데 그때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왔나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표지 양식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내용도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핵심이 127만 호였나? 문재인 정부 때 뭐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127만 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자꾸 발표하는 그 숫자에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발 숫자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발굴 좀 그만하자.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이제 새로운 부서 명칭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뭘로요? 택지 발굴부로 이제 네, 계속 택지 발굴만 발굴. 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 대책 내용 중에 의미 있는 게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네. 이제 씨를 심었고 이제 지금 이제 열매가 좀 열리거든요. 그래서 61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올 하반기에 18,000호, 내년에 27,000호를 분양하겠다. 분양. 예. 왜냐하면 2029년, 2030년에 착공 들어가면 그때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우리 신혼부부들이 지금 전월세 난에 불안해 죽겠는데 주거가 불안한데 2030년까지 기다려라고? 근데 올 하반기 내년에 분양하는 건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해볼 만한데 이게 그냥 한 페이지에 쓱 들어가 가지고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헤드라인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올해 18,000호, 내년에 27,000호인데 구체적으로 가격 얼마에 언제 얼마에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딱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첨부로 넣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서리풀지구 개발한 거 이런 내용이 1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열심히 발굴하겠다 정도면 괜찮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빠지거나 그냥 쓱 묻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저 개인 뇌피셜입니다. 제 혼자 생각인데 뭔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나만의 어떤 일관성보다는 나만의 공급 대책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했고 윤석열 정부 때 서리풀 지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면으로 내세우는 거 나의 공급이 아니니까 약간 좀 그러지 않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씨를 뿌린 사람보다 열매를 따는 사람의 상품이거든요. 네.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부 때 씨를 뿌렸는데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열매를 따서 포장을 잘하면 이재명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서리풀 지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발굴하는 건 씨를 뿌리는 거는 차차기 정부에서 열매를 따는 거고 현 그렇겠네요. 정부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씨를 뿌린 걸 잘 따서 포장을 잘해서 잘 파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의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도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난다고 해요. 용산 어린이정원 포함한 용산 공원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쉽게 협의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용산 어린이정원 포함한 그쪽 녹지에 대한 개발을 반대하는 거죠. 서울시는 반대하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하자. 용산구청에서도 최근에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용산구청도 냈고.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도 아마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야 주택이 없는데 개발해야지 무슨 공원이 지금 무슨 대수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도심의 공원은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팽팽함 압도적으로 한쪽이 기운다면 뭐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론 자체가 그렇게 기우는 여론은 아닌 것 같고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린벨트를 풀고 용산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 같은 당이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 결사 반대했습니다. 절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안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진짜 서울의 고진적인 주택 문제가 해결이 돼. 네. 라고 하면 100번 개발. 양보할 수는 있는데 이제 양을 보게 되면 어린이 정원이 3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30만 제곱미터면 약 한 9만 평 정도. 네. 그러면 아파트만 지으면 5만 얼마나 세대 들어가요? 정도. 5만 세대. 5만 세대 정도. 어린이 정원만 하게 되면 이 5만 세대면은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다 소진됩니다. 서울의 신혼부부들이 5만 쌍 정도 나오고요. 1년에. 예. 이혼이 한 1만 쌍 정도 세대 가구수 분화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3만 정도 돼요. 합하면 9만 정도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빼면 한 8만 정도인데 5만 공급을 해서
1년 2년이면 이제 다 입주하고 들어가는 청년들은 정말 좋은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청년들은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야.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단기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고 한번 개발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공원으로 좀 지켜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미국의 센트럴파크 개발할 때도 똑같은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 분쟁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디자이너 공원 만든 사람이 옴스테드인데 옴스테드가 여기에 도심을 개발해버리고 공원을 안 만들면 100년 후에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있어야 된다. 도심의 공원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저는 도심 공원은 지키되 반대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서리풀 지구나 상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80% 푼 거거든요. 예.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서 아파트가 지금 뭐 상기 신도시 5개가 17만 5천 원인데 용적률 올리면 30만 원 가능하거든요. GTX 조기교통 해주고 초과 세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청년들한테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지. 용산공원은 한다고 해도 법 개정해야 되고요. 이게 특별법으로 공원을 하도록 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개정해야 되고 토지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예. 토지 정화하는 데만 해도 지금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없는 땅인데 이걸 굳이 논란을 만들기보다 할 수 있는데 좀 집중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의 말이 틀리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또 이제 공급 대책에 더해서 결혼 페널티 개선하겠다. 뭐 대출도 좀 풀어주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공급 대책은 좀 평가를 좀 박하게 줬습니다. 기존하고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나왔고 당장 목이 마른데 이게 마실 물이 이제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혼 페널티라든지 이게 금융 대책은 그동안에 보게 되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우리 절대 안 해줄 거야. 우리 대출은 안 해줘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은 유지하되 39세 이하 청년들이나 이런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좀 문을 좀 열어줬죠. 그래서 총량도 1.5에서 3% 늘려줘서 이게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풀어줘서 숨 넘어가시는 분들 급한 불 좀 끄게 되고요. 결혼 페널티라고 해서 소득 요건에 걸리는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1인 미혼은 7천만 원, 결혼하게 되면 8,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8,5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어지간하면 요즘 부부 합산 8,5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준은 둘 중에 한 명만 7천만 원 미만이면은 좀 봐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이제 청년들 주거 문제에 좀 전향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 하나만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더 부족한 거 있다면 우리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정책 기조보다도 청년 주거 안정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준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에서 이걸 이제 비아파트로 한정 지은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이 좀 화가 난 포인트가 네. 이제 다 좋았는데 뭐 LTV 80% 이제 뭐 4억 한도 내에서 80%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비아파트라고 이제 콕 찍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이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정부 입장은 또 아파트가 괜히 또 자격을 받으면 곤란하니까 정책자금 대출이니까 그 신중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해를 하지만 굳이 용도를 정부가 정하지 말고 그냥 청년들한테 야 우리 이 정도 대출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 사실 뭐 4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청년들이 비아파트가 필요하면 비아파트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오해의 소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명도 좀 부족했다. 뭐 우리는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거냐? 이번에 청년들. 이제 버스 하우스까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청년들은 이제 그동안 그러게 말입니다.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걸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민감한 거예요. 하고 우리 이제 청년 입장에서. 뭐 저희는 기성세대잖아요. 네. 기성세대들은 옛날에 20년 전에 야 강남도 9억밖에 안 했다며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었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었고 집값도 저렴했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집값도 비싸고 전월세도 불안하고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뭐 전세도 못 끼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도 저는 청년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비아파트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빼든지 아니면 설명이라도 아파트는 이런 상품이 있고 비아파트는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월세 비상이라 그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월세는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지금 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비거주 1주택을 세금 부담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이제 7억이 넘었습니다. 평균이 7억입니다. 6월이 6억 9천이었고 7월이 7억 458만 원이니까 올랐고요. 월세 집도 지금 전세는 1.6%, 월세는 1.8% 4년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도 해야 되고 정부도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네네. 서민 주거 안정이 뭐겠습니까? 집값은 많이 올라가지 않게 안정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인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도 신중하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 또 집을 사려는 분, 또 전세를 사는 분들까지 각자 이제 셈법이 복잡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 어떤 건들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변수가 이제 금리가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지켜봐야 되니까 당분간은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사실 뭐 아쉬울 게 없는 게 이 35억 아래 구간은 거주만 하게 되면 이제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얼마요? 얼마? 35억. 시가 35억. 시가 35억. 이하에 거주하게 되면 오히려 올해보다 보유세가 더 줄어드는 좀 저는 왜 줄어드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해도 되는데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1주택자는 크게 아쉬울 건 없고 예. 본인 집에 세금 차이가 많다면 거주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니까 가급적이면 거주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이면 어떤 경우라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든 내년이든 3주택 이상인 분들은 주택수를 줄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걸 쥐고 내가 버텨서 혹시라도 정권 바뀌면 내가 또 뭐 기회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무주택자들 세입자 무주택자들은 사실 이제 좀 준비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자금이 되면 내 집만을 하시든 안 된다면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되는 구간으로 지역을 좀 옮겨서 이사를 가시든 2+2 4년이 보장되는 집으로 좀 찾아가시든 네.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928님께서 화요일 코너 기다리는 1인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출연을 기다리지만 혹시 못 봐도 괜찮아요. 정부로 가주셔야 합니다. 또 이야기 나와. 아하 제발. 6226님 윤인구입니다의 스튜디오 패널들이 입고 있는 갓생이 무슨 뜻으로 입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갓생이요. 저도 처음에 이거 궁금했는데 부지런하고 또 알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삶을 좋게 이루는 또 신조인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조끼를 입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님과 집값 공급 대책 또 향후 전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